예, 오늘도 자리 꽉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에 공지사항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 POC분들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 목요철학 인문포럼 자치회원 가입하신 분 중에 혹시 보시고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앞에 프론트에 우리 조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 연락처는 잘 조정해서 다시 기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또 자치회에 가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기 뒤쪽에 계시는 회장단 분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공지사항은 다음 주 목요일은 여기서 하지 않고요. 저희 계명대학교 성서 캠퍼스에서 33년째 되는 날입니다. 33살 생일날인데요. 600회 행사를 합니다. 아마 다 들어오시면서 받으셨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여기서 하지 않고요. 성서 캠퍼스, 계명대학교 성서 캠퍼스 동천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600회 인문포럼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저녁 만찬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2시까지 오셔서 참석하시고, 또 10월 마지막 날이죠, 그죠? 10월 마지막 날, 가을 함께, 저희 인문포럼 함께 보내시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발걸음을 조금 멉니다만 지하철 타시고 버스 타시고 우리 개명 캠퍼스 한번 이렇게 일찍 오셔서 이 가을 한번 느껴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학촌부터 해서 아주 좋은 곳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런 걸음 점심 드시고 오셔서 계명대학교를 한번 전체 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 이 단계 유형원을 다루게 되는데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제 기획된 일인데 내일 25일날 전라북도 부안에서 저희한테 새만금 사업을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부안에서 바로 이 단계 유형원을 조명하는 큰 학술대회를 연다고 그러거든요. 전국 사업회에서 안에 자료를 다 보셨습니다만 단계 유형원이 31세에 낙향을 해서 부안에 낙향을 해서 우반동이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우반동이 31세에 낙향해서 51세 돌아가실 때까지 바로 그 부안에서 또 사셨기 때문에 전라북도 부안에서 하는 유형원 선생을 이제 기리는 이제 행사 차원이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군청에서 이제 행사를 하는 거 보면 부안군 전체 앞으로 행사 자, 오늘 단기 평화 실학의 문을 열다라고 하는 주제인데, 지난번까지는 저희들은 이 도학 사상의 맥을 잇는 선비의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비는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해서 유수 교수님께서 한 5가지 정도 저희들한테 선비 덕목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조금 다른 방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유형원 강연 통해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선비의 삶이 어떤 건가를 아마 실천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그 성리학 안에서 유형원을 이해할 때는 오늘 아마 강연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난 시간까지 들었던 그 도학사상의 맥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17세기에 유형원이 꿈꿨던 그 조선 사회를 현대에 한번 가져와서 우리라면 이 시대에 어떤 사회를 한번 꿈꿀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해 주실 김우진 교수님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국가기록원 정책심의위원이시고요. 역임하셨고요. 경상북도 문화재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대구시 문화재위원을 맡고 계시며 대명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반기 유형원 연구, 한국실학사상 연구, 한국전통사회 의사소통체계와 마을문화, 그 외 다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김무진이라고 합니다. 좀 당황스러운 것이 앉아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 서서히 얘기하게 됐습니다. 앉아서 얘기하면 이제 학술적인 얘기가 주로 중심이 되겠는데 아마 듣기는 또 일반 강연이니까 강연에 맞춰서 얘기를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자와 재미난 얘기를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관계를 알리는 지금 학술대회가 열리는 것을 하고 또 하나는 저와 관련된 얘기였었는데 관계의 학술대회에서는 군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저는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작년부터 저보고 또 오라고 그랬지만 어떻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자리가 지금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간 이유는 이 자리를 미리 예약을 했기 때문에 안 간 것은 아니고 제 강의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수업 중이라서 먼 곳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학계의 관계에 관련된 그 연구자들이 조금 됩니다. 관계에 관해서 이런저런 글을 쓴 사람들이 10손가락 정도 꼽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10가지는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관계 유형원 연구라는 책을 제가 단독으로 낸 것은 아니고 서울에 한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는 다 알려진 대로 좀 소개를 올리자면은 역사 이우선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한문학을 하신 분인데 역사학 쪽에서 보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역사학자로 알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역사 관련된 글들을 많이 쓰셨는데 원래 그 공부는 한문학을 하셨죠. 그런데 눈에 띌 만한 역사학 관계들을 많이 쓰셨고 퇴직하신 이후에 그 사단법인을 하나 꾸리셔가지고 그 기구에서 시학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학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분이 40억 되는 돈 넘게 출연을 하셔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연구에만 전념하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작년 기획하기 재작년부터 기획을 해가지고 취학자들에 관한 집중적인 그 책들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수능 안전공에 대한 책이 지금 7번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시각연구 총소가 계속 인물별로 나오는데 제가 맡았던 부분이 이제 반계였습니다. 그래서 반계를 그동안 다뤘던 학계 연구자 중에서 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연구소 쪽에서 의사를 가지고 의견을 타진해가지고 제가 다뤘었던 문제는 관계유형원 연구에서 지방통치개혁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쓰게 된 이유는 80년 년대에 굉장히 오래된 일이지만 관계유형원의 9년제 개혁론에 대한 글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기를 지방제에 관한 관계의 생각을 좀 정리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응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유는 제가 그 관계 연구를 종합적으로 할 만큼 같이 함께 할 만큼
공부가 깊지도 않고 또 반개 수록을 본 지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1년 동안 글을 쓸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사양을 했는데 억지로 붙잡혀가지고 함께 글도 보고 역사 선생님 모시고 또 세미나도 하고 그러면서 만든 책이 반개 유영원 연구입니다. 그 반개 유영원 연구는 제가 책을 팔려고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이 책입니다. 방금 나온 지 얼마 전까지고 그 1권이 성호 이경구였었고 2권이 다산 정약용 연구였었고 3권이 담원 홍대영 연구고 4권이 연암 박지원 5권이 샤파 문학연구 6권째가 반개 유영원 연구 7권이 초정 박자가 연구입니다. 그래서 1년에 반개 유영원 연구와 초정 박자가 연구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학자에 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저것 반개에 관한 글을 쓰니까 저보고 그 반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부탁이 있어서 맡게 됐습니다. 하나 재미있는 것을 조보가 사회자께서 흥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을 좀 생각했습니다. 17세기 반개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이런 문제죠. 상당히 오래전 얘기이긴 하지만 1600년대라고 하는 것은 벌써 흘러간 시절이고 500년이 지났죠. 500년이 지난 얘기지만 500년 전에 이런 정도 생각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500년 뒤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얘기는 크게 얘기를 하자면 반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워낙 종합적이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 전체 내용은 꼼꼼하게 하나씩은 다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반개를 읽을 수 있는 재미는 종합적인 데 있습니다. 반개는 어느 한 가지를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면에 걸친 것들을 종합해서 자신의 의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각 부면의 문제들, 정치, 경제, 사회, 신문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려고 했었던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씩 얘기 안 할 것 같다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얘기를 하려니까 당연히 반개가 살았었던 17세기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회인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조금은 시간을 두고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반개의 생각을 바로 들어가서 반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과연 반개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었기에 어떤 사회를 어떻게 바꾸려고 했었던 것인가. 반개를 실학자 혹은 개혁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학도 그렇고 개혁도 그렇고 둘 다 세상을 좀 바꿔보자 하는 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실학에 대한 이해도 각각 다릅니다. 실학이라고 말 그대로 참된 학문, 알맹이 있는 학문, 뭔가 헛되지 않은 것 이런 뜻으로도 이해를 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학문이 사회에다 내놓을 수 있는 그 무엇 조선 후기 사회에서 조선 후기 사회 문제가 이러저러 많이 생겼을 때에 학자가, 연구자가 사회가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여기에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는 생각들을 실제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나눠가지고 제시했던 것이 실학자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실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학계에 있어서 실학에 대한 이해도 용어 자체에 대한 이해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실학 혹은 정학이라고 하는 말을 언제부터 그 말을 썼을까 하는 것을 따져가지고 그 전보다 훨씬 전에 실학이라는 말을 썼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 견해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개혁을 얘기한다고 해서 실학자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고치는 겁니다. 개선하는 것도 있고 개량도 있고 고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뜯어고치자고 얘기를 하는 것 그런 방안으로서의 개혁안으로서의 실학 이것을 실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굳이 실학은 근대적이어야 된다든가 뒤에 나타나는 사회의 모습을 놓고 실학은 이러저러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단정하고 예단을 갖고 반개의 생각을 들여다본다든가 아니면 실학자들의 생각을 들여다본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을 직접 들어가서 이 사람의 생각이 이런저런 하니까 그 생각은 개혁적이다. 아니면 그 사람은 실학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같은 결론이라 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실학은 근대적이어야 된다 해서 근대적인 모습을 추출해낼 것이 아니라 반개에 있어서도 전근대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납니다. 또 어느 실학자인들 어느 부면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죠. 한결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선 선생의 경우에도 생각을 들여다보면 좀 쉽게 고개가 끄떡이지 않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는 걸 봐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은 그대로 다 적어놓고, 자, 이제 이런 모습이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접근해 나가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보다는 또 글을 많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여러 면에 조예가 있는 분도 계실 터인데, 김한복의 생각은 짧은 동안에 저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저를 통해서 반개를 한 측면을 한번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세기 조선사회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픈 사회입니다. 문제도 많고 다른 눈으로 보면 살만한 사회입니다. 어떤 눈으로 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요. 각각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조가 몇 년도에 건국했죠? 대단한 기억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1392년. 제가 역사연도 기억하는 건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392년입니다. 역사연도를 잘 기억 못합니다.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큰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사실 시간을 모르면 역사 공부할 수 없습니다. 1492년 지금 밥줄이기도 하고 지금 조선시대에서 전공입니다. 조선 사회사를 전공하는데 그래서 꼭 기억하기도 하지만 하도 들어서 기억합니다. 1492년에 조선을 건국한 이후에 이제 조선 사회를 만들게 되죠. 여러 사람들이. 여러 면에서 특징을 가진 사회로 바뀌어나갑니다. 그 모습이 이제 한 200년 지나서 1592년, 1490년 뒤에 한 딱 200년이 지나서 임난이 터집니다. 임진왜란. 그러고 이제 한 1세기, 한 30년 정도 지나서 또 전쟁이 터집니다. 그것이 당시 조선의 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 사회는 정치적으로 어떤 사회였는가? 반개는 정치도 얘기하고, 경제도 얘기하고, 사회도 얘기했어요. 정치적으로 흔히 얘기해서 양반 관료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료들이 정치했습니다. 그건 다 동일하는 부분입니다. 양반들이 관료가 돼서 정치합니다. 근데 정치 체제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중앙집권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앙집권적. 이 단어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반개가 나중에 사회를 바꾸자고 했을 때 다시 중앙집권적 체제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분권적 체제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냐 하는 것이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조선국가는 중앙집권적 체제, 중앙집권적 체제는 가능합니다. 중앙의 권력이 집행할 수 있는 기구가 놓여 있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기구가 지방에 깔려 있습니다. 그걸 지방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현, 조선에는 330여 개의 군현이 있었습니다. 주부, 목, 군현 이렇게 보면 무슨 주, 무슨 목, 청주목 이런 것들. 대구는 작았죠. 후기에 가서 커진 것이 대구입니다. 대구는 군수, 지군사, 군수 정도가 다스리는 고을이었었죠. 그러다가 후기에 감영이 설치되면서 좀 커졌습니다. 중요한 행정도시가 되고 상업 활동이 일어나면서 좀 커졌죠. 그것처럼 각계의 다른 군현들이 있었어요. 그 군현들은 중앙의 권력을 실현하기 위한, 다스리기 위한 그 기본 단위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 이건 굉장히 오래됐죠. 우리의 경우. 우리가 20세기 혹은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지방자치를 얘기하지만
우리의 오랜 역사 경험은 분권 쪽이 아니라 집권 쪽입니다. 거기에 익숙합니다. 고려만 해도 기본 체제는 중앙 집권입니다. 그런데 지방 세력들이 독자적으로 힘을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조선보다는 좀 많았던 것이 고려고, 조선에 와서는 그걸 다 틀어지는 겁니다. 전국을 군현을 330개로 탁 나눠가지고 군현을 배치를 하고, 그래 중앙에 기구가 있고, 그리고 최정점에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은 마음대로 하는 왕이 아닙니다. 관료의 최정점에 서가지고 결정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관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부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17세기, 18세기의 당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선국가의 정치 운영, 체제는 중앙집권적인데 정치 운영은 어떻게 나가는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공론의 정치입니다. 공론, 여론의 정치입니다.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그 공론화시키고 그것을 결정을 합니다. 이런 방식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조선사에 있어서의 정치에 참여하는 관료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길들이 있었고, 그것이 정상적인 정치 운영의 방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붕당, 당쟁 얘기를 하는데, 붕당의 운영이라는 것도 조선의 유교 정치 운영 중에서 정상적인 운영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붕당 운영 과정에서 폐해가 나타나죠. 폐해가. 그런 것이지 붕당 운영 자체를 나라 말아먹을 것 잃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생각들을 모아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럽니다. 거기서 의견이 부딪히기도 하고 채택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치 세력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의견을 채택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 시도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정치 구조면에 보이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급 관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의정부라든가 하는 것이 힘이 있기도 하고, 근데 군주는 뭐를 할 것인가? 왕은 뭐 하는가? 관료가 다 하는가? 관료들의 생각이 거기서 조금씩 다르죠. 벌써 처음 등장했었던 정도전만 해도 생각이 다릅니다. 정도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건국 공신 중에 한 사람이 정도전입니다. 삼봉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의 기틀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은 곧 조선의 법전이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생각은 조선의 국가의 기틀이 됩니다. 그 정도전의 생각은 정치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신하들이 하죠. 이 생각을 하죠. 그 중에 누가? 세상이 하죠. 왕은 뭐 할 건가? 아, 그건 기준만 내세워 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왕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왕은 뭐 할 것인가? 그건 왕께서는 기준할 때 그 손드는 거, 그거 좀 하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러니 싸움이 나죠. 왕실하고 정도전하고. 그게 왕자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조정이 되죠. 서서히. 군주의 권력을 어느 정도 행사할 것인가. 제가 왜 이 얘기를 또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퇴계 선생이나 율곡 선생이나 똑같이 성학에 대한 글을 씁니다. 성학은 한편에서 읽으면 공부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 그야말로 거룩할 성자 써가지고 배울 학자 썼으니까 공부 중에서 최고되는 것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내용은 또 무엇인가는 군주에 대한 교육입니다. 군주는 어떠한 가치,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걸 왜 얘기를 하는가?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이 각각 군주의 위상을 바라보는 느낌이 다릅니다. 똑같이 성학을 썼지만, 성학을 얘기했지만, 군주는 학문을 배워야 됩니다 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 학문은 뭐예요? 기준, 관료들에게 세상은 이런 것이고 사회 질서는 이것이고 가치는 이런 것이다. 윤리는 이런 것이다. 정치는 이런 것이다.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을 내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율곡과 퇴계 선생 두 분은 각각의 기준은 내세우되 직접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관료들이 행하는가, 여기 생각이 달라져요. 그 달라진 것은 16세기 후반 이후부터 등장한 각각의 붕당,
영남 지역은 지역으로 봐서 남인 지역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주에 대한 생각, 정치 구조론, 서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는 성악을 바라보는 눈에서 차이가 납니다. 군주를 뭐라고 할 것인가, 왕을 뭐라고 할 것인가, 견해가 달라져요. 이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료층이 두터운 서인의 통을 관료들이 직접 정치하길 바랍니다. 아, 왕이시여, 가만히 계십시오. 기준은 내세워 주시고, 정치는 저희들이 하죠. 그러면 군주를 무엇으로 보는가 하면 일반인들과 큰 다름없는 존재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따질 때 특히나 예속 논쟁에서. 그러나 남인계열은 다릅니다. 뭐라 그래요? 특별한 존재 이렇게 보죠. 기준까지 내세워주는 특별한 존재. 이 부분이 나중에 단계가 고민해야 될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조선국가는 일단은 관료들이 결정을 하는, 그리고 군주가 그 위에서 재가를 하기도 하는 몇 개의 부분,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갑니다. 그러다 그 안에서 툭탁툭탁 싸우기도 하죠. 훈구파도 나오고 살인파도 나오고. 그러다가 전쟁을 겪기 직전, 임난을 겪기 직전부터 서서히 결정권의 그 중심이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로 옮아갑니다. 비변사는 말 그대로 변방의 일을 대비하는 기구입니다. 변방의 일은 군부입니다. 군사적 업무죠. 그런데 군사적 업무를 맡고 있었던 비변사가 조선 후기 쪽으로 하면 일반적 정무까지 다 맡아서 하게 됩니다. 대충 사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주요 기구에 있어서의 중심 이동이 있었구나. 17세기쯤 되면. 그것도 전쟁을 겪어가면서. 엄청난 전쟁이잖아요. 그런 거죠. 토지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거냐면 소위 말해서 토지 소유의 집중 문제죠.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조선사회에 들어와가지고 땅 점점 가치가 높아집니다. 처음부터 토지에 대한 가치가 높았던 건 아니에요. 선처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돈 될 만한 건 두 가지입니다. 조선사회에서. 하나는 땅, 또 하나는 뭐 같아요? 돈 될 만한 거. 현금화할 수 있는 거. 뭐 같아요? 여러분 조선사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겠네요. 살아볼 게 없으면. 땅덩어리도 없다. 뭘 가지고 있어요 또? 노비를 가지고 있어요. 노비. 그렇죠? 우린 노비를 가진 바가 없어서 쉽게 머릿속에 안 떠오르지만 노비가 된 바도 없고 노비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가 수임 대상 중에서 관심거리예요. 노비도 가지고 있고 토지도 가지고 있는데 토지에 대한 관심 쪽으로 점점 올라가요. 왜냐면 토지 가치가 상승해요. 땅 가지는 게 좀 돈 된다. 이쪽입니다. 그쪽으로 또 올라가요. 왜냐? 그전보다는 농사 지으면 좀 거두는 게 더 많아져요. 점점.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는 거죠. 부동산 투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토지에 농사 지어가지고 소출할 수 있는 거 걷어들이는 것도 더 늘어나요. 근데 노비는 조금씩 가치가 떨어져요. 비교를 해서 두 개를. 그러나 여전히 노비는 존재하죠. 근데 이 토지 소유의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골치 아픈 문제가 돼요. 가진 자는 엄청 가집니다. 전국의 농장을 들어요. 고려 말에만 농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조선소에도 전국에다 농장을 두는 사람도 있어요. 땅 없는 사람은 여전히 없죠. 근데 조선 국가의 재정 기초는 어디에 있는가? 백성들로부터 걷죠. 땅으로부터 걷고. 그러니까 세금 걷는 문제가 쉽지 않아요. 이 세금 어떻게 걷을까? 토지로부터 세금을 어떻게 걷을까? 고민을 하죠. 왕 중에서 그래도 고민을 좀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왕도 있어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여러 면에서 얘기를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토지제도 바꾸면서 사람들한테 그래도 의견을 물어봐요. 정해놓고. 자, 이렇게 하려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 물어봐요. 그러기가 쉽지 않죠. 세종 그래서 물어봐서 토지 바꿔요.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없앤 사람은 아닙니다. 좀 세금을 좀 정상적으로 거둘 방법이 뭐가 있는가? 토지 소유가 집중이 일어나는데 이건 좀 고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고민했던 시기예요. 토지 소유의 집중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돼요. 토지만 가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돈 되는 건 다 가져요. 조선조에서 토지 말고도, 농토 말고도 가져가는 건 노비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둘러보면 또 있어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큰 땅덩어리. 살림 있잖아요, 살림. 임야. 와, 이 임야가 있어요. 임야는 개인에게 그 소유권도 말권도 안 했던 상태예요. 근데 임야가 눈에 탁 들어오죠. 고려하고 조선 저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관료들에게 고려사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전토와 시지, 뗄나무를 공급할 수 있는 땅을 공급했다. 이것이 고려사의 전식과의 제도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시지 부분이 탁 빠져나가요. 그런데 양반들이 가만히 있어요. 고려말의 양반이나 조선의 양반이나 뗄나무를 공급할 수 있는 시지를 국가에서 안 준다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건 뭔가 다른 길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눈길을 두기 시작하죠. 산림들. 근데 원래 산림, 산척이 산이나 내나 이것은 소위 말해 산택천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산천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어떤 생각을 가진가는 그것은 여민공지입니다. 백성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민공리고 그 이익을 같이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거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거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군들부터 시작해서 이 뗄나무가 나오는 곳이다 생각할 때는 임야부터 집어먹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그게 17세기, 18세기 가면 점점 확대가 됩니다. 여러 핑계를 대가면서 갔죠. 여러분 집에 혹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살림이 임야가 집에 있는 분이 있는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 지역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땅덩어리, 산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이 꽤 되더라고요. 보니까 언제 생겼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생겼는지 어떤 경우로 그리고 조상묘가 있는 묘산 언제부터 생겼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법에는 경국대전에는 관리는 직분에 따라서 그 사람 몇 급 벼슬인가 공무원인가에 따라서 몇 보, 사방 100보, 사방 90보, 사방 80보 규모가 딱 정해져 있어요. 묘를 쓸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는 산에는 나무를 심지 아니하고 경작하지 아니하고 이미 경작하던 것은 손 못 대지만 묘를 쓸 수가 있어요. 이 묘가 산을 소유할 수 있는 한 길이 됩니다. 여러 길들이 있었어요. 점점 이런 소유의 집중, 국유였던 부분이 점차 사유화되는 것, 이런 것이 이 사회의 하나의 문제였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하나는 신분 문제죠. 신분 문제. 조선국가의 법에 있어서 신분은 원래 양인 아니면 천민입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그랬습니다. 양인인가 천민인가. 근데 세상 사람들이 두 가지만 있지 않잖아요. 관직에 나가는 사람도 생기고 그 사람들을 양반이라고 부르게 되고 관직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관직에 나갔던 조상을 가지고 있는 집안까지 양반이라고 부르잖아요. 양반 집안, 사대부 집안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양반들도 생기고 그 양반들이 관직에 나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인가 싶었더니 문반이나 무반이나 또 그렇지 아니하고 그 실물, 직접적인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 또 생겨나죠. 중인이라고 부릅니다. 가운데 사람. 물론 중인이라고 부르는데 여러 이유가 있어요. 학계에서 통일되지 않습니다. 인품이 중간쯤 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인품이 중간이라고 얘기할 거리가 안 되잖아요. 인품이 중간쯤 되니까 양반하고 쌍놈하고 중간쯤 된다. 이쯤 해가지고 중인이다 이런 소리도 있고 소의 양반, 남산권 양반들하고 관하고 그 사이에 살던 사람이다 그래서 중인 이런 말도 있고 별별 말들이 다 있죠. 대개 한 16세기부터 중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제 얘기는 사람들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양반들이 있고 중인들이 있고 또 일반 양인들도 있고 법적으로 양인들 천민 있잖아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비들 그 사람들 천민이죠. 이런 문제가 다른 쪽에서 얘기하면 상하 차별이 문제죠. 노비 문제만 해도 나중에 노비 문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처음부터 노비가 안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람인데 이런 생각 가진 사람 많지 않아요. 노비는 뭐예요? 소유의 대상이죠. 데리고 놀 사람이고. 근데 사람이
똑같이 사람인데 이게 사람 위아래가 있네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 이제 문제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 문제들이 17세기 문제로 등장했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전쟁을 말씀드렸지만 임진왜란은 경제적으로나 그 밖에 정치적으로나 타격이 컸었던 전쟁이에요. 한 7년씩이나 전쟁하면서 전국토가 전장화되고 농토 날라가고 농민들만 죽습니까? 사람들 많이 희생당하고 불타고 없어지고 끌려가고 피해가 크죠. 그런데 1630년대에 일어났었던 호란, 이것은 미처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타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외란처럼 그렇게 오래 끌면서 전국이 전쟁터와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호란은 물론 몇 년간 소문이 사람을 괴롭혀요. 전쟁 난다고 하더라. 전쟁 날 것 같다. 원래 조선 사람들 전쟁 나서 보따리 싸는 게 아주 익숙합니다. 가끔 보면은 멀쩡한 백주에 아무 일도 없는데 어느 도에서 피난 행렬이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대만에 누가 정벌 하러 갔는데 대만에 정벌하러 가면 군대가 이렇게 움직일 것이고 군대가 움직이면 조선군인들도 차출할 것이고 차출하는 난리에 우리가 끼어드는 것이고 끼어들면 우리 혼나는 것이고 그럼 빨리 보따리 싸자. 굉장히 정치적 판단력이 빨랐는지 중앙에서 깜짝 놀랄 정도의 사건도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1630년대 이거 호란은 잠깐 벌어졌어요. 잠깐 벌어졌는데 특히나 유자들, 공부 좀 하신 분들 이들에게 준 타격은 엄청납니다. 왜냐? 누구한테 당했는가 이 문제였어요. 누구한테 당했는가? 누구한테 당했어요? 오랑캐한테 당했다 생각했죠. 중국한테 당했으면 괜찮다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청나라라고 하기 시작한, 후금에서 처음에 당할 때는 금나라예요, 금나라. 그런데 이들에 의해서 우리가 당했다니. 이렇게 된 거예요. 또 그 장면이 전국에 소문이 나죠. 왕이 남한산성에서 장기 농성하다가 내려와가지고 항복하러 갈 때 그 장면 같은 게 퍼져나갑니다. 질척거리는 땅을 가다가 저쪽 장수가 하급장교가 말에서 내려왔거든요. 내려가지고 그걸 밟고 가서 항복을 합니다. 그 장면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집마다 글마다 유저들은 가슴에 불을 지르면서 창의 복수, 의를 위해서 내가 복수함을 말겠다. 사실은 엄격히까지는 남의 나라 망한 건데 조선 땅의 선비들은 내 나라 망한 것보다 더 슬퍼하고 반개에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중국을 다시 세울 것인가 책까지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정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정하에서 반개의 종합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별로 없었던, 문제는 조선사회 문제는 18세기, 19세기만 터진 것이 아니라 문제는 조금씩 있었고 일부는 해결되기도 하고 그런 사정에서 17세기 들어와가지고 반개가 살면서 부딪힌 문제다. 이거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뭔 제도 하나 고쳐서 해결할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반개는 전체를 뜯어고치지 아니하면은 경제부터 구조부터 뜯어고치고 토지 다시 나누고 사람 뽑는 방식 다시 만들고 그리고 중앙기구 축소시키고 지방제 다시 만들고 신분제 일부 고쳐나가고 이렇게 안 하면 조선사회는 다시 살아남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생각에도 한계가 물론 있어요. 어떻게 완벽된 생각이겠어요. 그러나 제한적인 생각이지만 지향하는 바 반개는 그럼 그 생각을 통해서 뭘 지향을 했지 어떤 사회가 오길 바랬지 했을 때에 우리가 얘기하는 실학, 그 실학의 첫 번째 선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개의 서론이 좀 길었지만은 반개의 생각을 지금 설명을 조금씩 드렸으니까 그 체계를 한번 짚어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공한 반개의 생애는 참고 삼아서 보시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리는 제 정리가 아니고 하나는 이번에 반개유용원 연구를 함께 하셨던 경희대에서 퇴직하시는 김태현 교수님께서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다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쪽의 정리. 한국학중앙연구원 정리는 인터넷에서 여러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 자료들을 많이 보실 텐데 역사 관련 인터넷 자료가 어떤 것은 신뢰도가 있고 어떤 것은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내용에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려서 보셔야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나온 것이라 해서 100% 다 믿지 마십시오. 조금씩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도 이름을 걸고 쓴 글들은 그래도 낫습니다. 이름 없는 누가 썼는지 누가 작성했는지 모를 서류 문건들 이것은 그렇게 크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을 게 따로 있지 인터넷 그 자료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신뢰가 안 갑니다. 근데 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는 무료로 제공을 하잖아요. 들어가면은 그 한국민족문화 대백과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것이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자료는 그거 말고 또 한국 역사정보 통합 정보 사이트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자료까지 다 나옵니다. 요즘에는 뭐 도서관에 못 가서 공부 못한다 이 소리 못합니다. 앉아가지고 치면 전국에 있는 고문서까지 등록된 것이라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면은 연구 자료, 연구 논문들, 고문서, 보도서, 번역한 거 다 종합적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다른 기회가 되면은 그 안내를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정리를 해가지고 연보를 적었는데 몇 가지 특징적인 사항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반개에는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정확히 알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1622년에 태어났죠. 세상 뜨기를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1673년 52세니까 청춘이죠. 52세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는데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문과 국제고 벼슬 지냈던 사람이고 벼슬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벼슬 지냈던 분이라는 걸 좀 알리고 싶어서 벼슬했던 집안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쪽이 성호이 그 뒤에 또 유명한 시락 중간층에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성호이의 종조부죠. 종조부의 딸이죠. 종조부인 이지환의 딸. 그러니까 성호이과도 관련됩니다. 실학자 가운데서는 이렇게 인적인, 혈연적인 관련이 있게 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2살 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십니다. 이게 뭐 우리 개인사에 있어서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광해 포기 사건, 나중에 모욕 사건, 이를테면 조작 사건으로 되지만 아버지 이렇게 된 거죠. 거기 들어갔다가 돌아가셨고 이원진과 김세령에 의해서 길러집니다. 두 사람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원진도 유명했었던 분이고 김세령 하면 뭐 이 근처에 현풍에 와서 수령했었죠. 현풍에서 수령했었던 그 자료들 이쪽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분들 밑에서 컸다 하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1636년 공부한 거는 뭐 그냥 대충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했던 사람들은 어렸을 때 책 많이 봤어요. 그 얘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역경도 보고. 어린 나이에 9살에 역경을 이겼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공부 이해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19살, 29살, 39살 때 읽어도 쉽지 않은 책이 역경이 있었는데 하여튼 방계는 9살의 역경을 공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36년에 병자호란 나겠죠. 10대 요즘 나이로 미들팀 15살 때 이 호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6살 때 결혼을 했고 21살 때에 이제 이글적을 짓기 시작합니다. 공부한 바 그 바탕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되어 있는 것 주목해야 될 것은 주자의 가래에 따라 모든 의례를 행하였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 이 대목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있지 않고 유명한 관료, 유명한 유학자의 경우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주자 가래에 따라서 모든 의례를 행하였다. 근데 반계는 우리가 알기는 대표적인 실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실학자의 연보에 주자 가래에 의해서 의례를 행하였다 하는 건 눈여겨볼 대목이라는 거죠. 그거는 말씀드리자면
신학자의 학문적 바탕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가 배운 바도, 그가 공부한 바도 다른 유자나 마찬가지로 경서를 보고 경학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도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성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일반 성리학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공부한 것. 그런데 왜 그는 다른 얘기를 할까? 이 점을 좀 보게 됩니다. 똑같은 책들을 봤는데 아니 다산이 본 책이 달랐겠어요? 다산은 물론 반대하고 다른 책을 봤습니다. 신학자들이 본 책이 당시의 유자들과 전혀 다른 책을 많이 봐서 골라봤기 때문에 불온 서적만 읽어가지고 그 생각을 가졌겠는가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현실 사회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진단하는 게 다르죠. 진단. 이게 어디 원인이 있지? 그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방안들. 차이가 확 나잖아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 이것을 봐야 되는 거죠. 주작 안에도 따라해요. 와, 이런 철저한 성리학자. 주자를 최고의 선생으로 생각하고 주자가 만든 가래, 조선의 많은 사람들은 주자 가래는 중국에서 중국의 환경에 따라 만든 것인가? 우리 예법으로서 적절할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 주자 선생님한테 예법에 따라하겠다.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평가된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주자 가래 그렇게 흔하게 다 보편화된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6세기 중엽 이후에 임난 지나서 1600년대 넘어가서야 주자가래가 그래도 많이 보급됩니다. 그전에는 아니에요. 그전에는 행했다고 하면 기록이 남아요. 누가 혼례를 치르는데 자기 딸 여식을 살리는데 주자 선생이 만든 혼례에 따랐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조선에서 하던 방식들이 있잖아요. 가래가. 명람에서 많이 쓰는 말 뭡니까? 가가래, 집마다 가래 다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가래. 주자가래를 따라가지고 주자가래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는 분도 있지만 그만큼 쉽지도 않아요. 어렵습니다. 사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는 따라갔다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주로 이사했고 1643년 보면은 이때부터 특이한 기록들이 나오죠. 반개는 이 이후에 자기가 죽을 때까지 전국에 참 많이 돌아다닙니다. 요즘 말은 현장 답사입니다. 그렇다고 민정시천이라는 말까지 붙일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장을 많이 봐요. 현지를 가서 지리적인 것 참 많이 봅니다. 그가 나중에 군현제라고 하는 글을 별도로 쓰듯이 지지서를 또 별도로 쓰듯이 현장을 이렇게 많이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3살 때 명나라가 드디어 망합니다. 명나라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드디어 망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후에 조선 사람들은 명나라를 가슴에 품고 삽니다. 명나라의 지난 망할 나라의 연호를 심지어는 중국에 보내는 청에 보내는 공문서에도 쓰질 않나. 가슴에 품고 살죠. 명나라 사람들이 명을 재건하자고 해가지고 가슴에 송곳을 실제 갖고 다니고 무술을 익히고 저쪽 관료들 타격을 줘야 되겠다는 건 이해가 돼요. 망한 나라의 그런 유신들, 남은 신하들이니까. 조선의 유자들 머릿속에는 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죠.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중화의 문제라고 하는 것, 이소사대의 문제라는 것은 머릿속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고. 어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식사였죠. 머릿속에서는 그래요. 상당히 오랜 동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집안에 있는 문집들을 보면 저도 가끔 문화재 조사하러 나가면은 그 연어들 나오는데 순정 주로 순정 쓰잖아요. 순정 명의 마지막 연어 원래 갑자는 60개 써버리면 쓸 게 없잖아요. 그럼 못 써요. 제값 쓰잖아요. 제값 순정 3값 쓰고 4값 쓰고 일제 때까지도 순정을 쓰잖아요. 순정을 이미 안 쓰고 있는, 그쪽에서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사상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1651년 보면 금강산을 유람하다 나옵니다. 이거는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여기다 썼습니다. 유산, 이렇게 제 가로에다 두고 썼어요. 유산. 유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조선조의 선비들 사이에 있었던 문화행입니다.
유산하면 한쪽에서는 놀러 다니는 것, 먹을 것 들고 여자들도 데리고 때에 따라서 산에 놀러 가는 것, 유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게 놀러 가는 경우.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들의 유산은 그게 아닙니다. 옛 서양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런 뜻입니다. 내가 흠모하는 암흑의 선생이 지기산에서 무슨 글을 썼지, 무슨 책을 읽었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자기는 거기 가서 그 책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상, 그 생각을 본다고 그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 고민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유산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산기를 남깁니다. 현재 남아있는 유산시, 유산문, 이 유산기들이 수백 개가 남아있습니다. 그 많은 부분을 보면은 그 시기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선 사람들의 생각, 고민, 이것을 나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개 역시 그런 흔적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반개의 생애를 보면 대체로 그런 모습들. 그리고 41살 중국위략, 이게 뭐 중국 얘기죠. 중국위략이라든가 44살 때 동국사 강국조례 뭐 이런 글들 역사에 관련된 거죠. 46살 때 주자찬요 이런 글들을 씁니다. 주자찬요는 주자글입니다. 역정주자서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드디어 1670년에 반개수록 13권을 완성합니다. 언제부터 썼는가? 거기 기록이 있죠. 1652년 31살에 시작한 반개수록 49살에 끝냅니다. 오래 걸린 책입니다. 오래 걸린 책이죠. 조선의 사정을 익히 알고 조선 땅을 익히 발로 밟아보고 그러면서 공리하고 만든 책이 반개수록입니다. 반개수록은 중국의 여러 역사적인 근거들을 갖다 조사를 해서 자기가 정리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일본의 역사도 정리해가지고 각종의 제도들을 파악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자기보다 먼저 앞선 사람들 주로 율곡 예를 많이 들지만은 율곡의 방안이라든가 하는 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종합해가지고 우리 사정에는 이게 맞겠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만든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개수록이 당대에도 많이 알려졌고 세월 지나가면서 이곳저곳에서 반개수록을 찾게 됩니다. 이전에 반개수록뿐만 아니라 책이 나오면은 서생들 불러다가 글을 베껴옵니다. 옮겨오죠. 옮겨다가 읽어보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가서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글들을 봅니다. 그러다 반개수록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769년에 시작됐다고 얘기했는데 1770년에 여기서 대구에서 대구 감염이 있을 때에 발간됩니다. 그래서 반개수록과 대구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배상이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에 이제 거론되는 것도 이적 인물들이 반개와 교류 관계가 있었던 그런 몇몇 인물들이 추천을 하기도 하고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 사항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반개의 생각은 그러면 철학적인 생각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 핵심적인 것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향이 무엇이라는 것은 뭐 길게 얘기할 수도 없는 이런 문제입니다. 유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왕하고 신하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지? 어떤 가치를 가져야 되지? 군신 관계가 어떤가? 부부관계에 있을 관계의 가치는 무엇이지? 부부, 친구 간의 관계는 무엇이지? 마을 안에 있어서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맹자가 특히 많이 들은 정치 현실에 있으니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성리학 단계에 와서는 그런 관계를 정리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본질,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뭐지 하는 쪽으로 들어가죠. 이 사람이 뭐지? 이 존재는 뭔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 존재가 뭐지? 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와 기 이런 것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라고 하는 뭔가 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호랑이가 존재하는 것은 호랑이라고 하는 본디 이가 있기 때문에 호랑이의 리
호랑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어갑니다. 그 이기 문제를 어떤 사람은 이와 기가 하나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될 때는 어떤 것이 작동을 할 것인가, 리가 움직여서 될 것인가, 아니면 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형상화되는가 하는 걸 놓고 논의가 갈라지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이론론적인 중화리가 리와 기가 하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둘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둘이 됐건 하나가 됐건 간에 존재하는 상원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성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 문제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제대로 주자가 정리했었던 것대로 이해를 하는 데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퇴계 단계에 와서야 주자가 정리했던 내용을 최소한 그대로 다 이해를 했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그 문제를 천착하면서 이걸 어떻게 실천하지 하는 문제에 있을 때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는 것, 그런 존재가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그런 관계를 얘기했는데 그 관계에 관련된 얘기로서 의리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이적인 것, 생리, 이가 생기는 것, 경제적 활동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쪽보다는 사람이 본래 갖춰야 될, 본질로서 갖춰야 될 덕의 문제, 이런 쪽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덕을 우선하되 리의 문제, 덕을 갖추는 사람이 살면서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편리적인 것,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거는 지엽적이고 말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생기고 여러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이 이기론의 여러 가지 펼쳐지는 양상이에요. 반개도 그 생각을 하고 그 주장을 해요. 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리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학계에서 알려져 있었던 것은 반개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주기론이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또 하나 도식적인 이해 중에 하나가 현실 문제화하고 현실 문제에 관심 가진 사람들은 현상의 문제, 결국 주기적이지 않은가, 이런 도식적인 이해 때문에 그래요. 리는 본질의 문제니까 본질의 문제를 따지면 현상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라든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상당히 제 생각에는 도식적인 이해라고 보는데, 반개는 그게 아니었고 나중에 밝혀진 책에 의하면 반개가 쓴 책도 반개 수록이 알려져 있다가 반개의 글이 외국에서 수집돼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다시 영인돼서 보급됩니다. 잡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벽사 선생이 관련되는데 그 글이 나오면서 반개 연구가 획을 긋습니다. 확 뒤집어지죠. 반개는 리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실리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명명을 합니다. 실리. 반개생은 실리다. 실리라고 붙인 데는 여러 가지 뒤에 깔려있는 생각이 있죠. 종전에 얘기하던 리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사실 밑에 깔려있죠. 그래서 실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하죠. 그 실리를 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법치론, 이걸 생각을 했다는 거죠. 법치가 강조가 되면 리기론에 서가지고 사람을 다스리고 할 때에 뭐가 중요시 하는가 하면 온전한 그 리기를 갖춘 온전한 사람, 그야말로 성악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어요. 교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삶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사람의 차별을 가져와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과 가르칠 수 없는 사람, 다스릴 수 있는 사람과 다스릴 수 없는 사람,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 이런 차별을 가져와요. 그런데 법치론에 쓰면은 그 누구도 똑같이 법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반개는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개의 천리면 쪽에서 강조가 되는 것은 현재 학계에 있어서는, 이건 제가 연구한 쪽은 아니고 저는 이쪽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에 연구하던 사람이나 최근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초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반개의 실리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개혁 생각의 출발이고, 또 하나는 법치론이 그 밑에 깔려있다. 이 생각이 그의 생각에 있어서의 초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긴 것 같지만 내용을 실었던 게 그거고, 그 다음에 통치 구조론에 들어가서 그럼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아까 얼개는 말씀드렸는데 관계는 도대체 어떤 국가를 바라고 있을 것인가. 결론을 말씀드렸죠. 중앙집권적 체제라는 것은 맞아요. 단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유자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3대 지치, 옛날 중국, 옛날 일적 중국의 그 통치하던 때, 다스려지던 때를 이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하원주, 한위 옛날, 이 진나라에 의해서 통일돼가지고 구련제가 있기 전에 그 모습, 그것을 원형처럼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근데 그것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봉건 형태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분권적 형태예요. 그걸 집권화한 것이 시황입니다. 진시황. 그러면서 통일된 권력에 의해서 구련제를 시행하고 이게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을 회복하자 생각하는가는 정치의 수도 봉건적 정치. 봉건적 정치는 것은 분권적 정치입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안 그렇죠. 조선의 현실 안 그렇죠. 거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모습은 중앙집권적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중앙기구를 축소하고 지방제를 개편함으로 해서 중앙집권적 체제를 만든다. 대신 지방의 개혁은 뭘 할 것인가? 수용에게 권한을 더 많이 줄 것이다. 임기도 지금의 임기보다 훨씬 더 많이 준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게 아마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반개는 대단히 현실적인 선택을 많이 합니다. 실현 가능한 부분 쪽으로 개혁안을 짜나갑니다. 집권적 정치 체제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분권까지는 못 가지만 분권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것. 그건 중앙으로부터 파견된 관리지만 지방관이 비록 파견된 관리지만 그에게 임기도 좀 보장해주고 9년이라는 임기도 장기적으로 보장해주고 물론 틀은 전체적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걸 보장해주는 선에서 오로지 자기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수요. 이렇게 하면은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관료들은 누가 될 것인가. 지금 같은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학교 교육제와 연결이 돼서 관료들을 양성해서 그들을 통해서 관료를 운영해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반개의 중앙정치와 지방통치제의 모습입니다. 특히나 지방통치제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반개가 생각했을 때 수령이 다스리는 그 지방은 정정과 같은 지방이 아니라 사회개혁을 통해서 바뀌어진 사회. 그걸 향천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그 향천사회 자체가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토지도 골고루 나눴고 역부담 문제도 줄여졌고 부세 문제도 해결된 그런 상태에 있어서의 향천사회. 공동의 마을, 같이 함께 사는 마을도 만들어놨고 이런 사람들, 일경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을 기초로 하는 그런 백성들, 이들 위에 서 있는 군현,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위에 수령을 몇 년 할 것인가, 이들에게 권한을 무엇을 줄 것인가, 여기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스리는 그 사회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쳐서 달라진 사회, 개혁된 사회를 수리 다스리도록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하려니까 뭐를 해요? 토지제도 손을 대죠. 토지제도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1인 1경이 되고 또 사회 분업이 있으니까 누구는 관료로 그것도 다 분업이에요. 관료 필요하다고 해야죠. 필요하죠. 그들에게도 토지를 주고 모든 사람에게 토지를 주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토지는 공전의 토지. 이를테면 사적인 지배 영역에 들어가 있는 토지가 아니라 공전의 토지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하고 그 위에서 사회를 끌고 나가야 될 것이다. 이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 있어서는 노비노동 이것도 막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전체의 노동을 돈 주고 쓰는 노동 쪽으로 점차 바뀌어 나가자. 그리고 농업만 성공시킬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공업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관계의 생각이죠. 최종적으로 그 관계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노비제의 개혁에 두고 있어요. 노비제 문제. 노비가 참 인정적으로 안 됐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비제를 바꿔야 되겠다.
노비제 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노비제를 당장 없앤다 이건 아니에요. 노비제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토지제 바꾼다고 얘기하면서 지주제가 당분간 있을 수밖에 없듯이 노비제도 단계 생각대로 하면 당분간 유지가 됩니다. 근데 뭘 없애려고 하는가? 세습에 있어. 노비인 사람이 계속 노비가 되는 것,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죄를 져서 노비가 됐으면 당대에 한해야지 왜 사람이 그렇게 대를 이어서 노비가 되어서 되겠는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노비제의 문제들을 갖다가 5가지, 6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대의 생각은 노비제를 폐지는 하고 싶은데 당장에 폐지는 할 수 없고 그 폐해를 줄여나가면서 점차 없애는 방향 이렇게 잡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 보면 반대 개혁안들은 대부분 다 유사합니다. 종합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되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의 실현 가능한 방안을 좀 찾아보자. 과도적 상태라고도 봐도 좋겠지만 지주제 문제도 그렇고 노비제 문제도 그렇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점진적인 사회가 점진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찾아보자 이런 생각이에요. 한순간에 일거에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자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에는 부분적으로 이 시기의 성리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슷한 유사한 생각들도 있고 또 다른 생각들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왜 관계를 실학자, 실학의 비조, 실학의 일본 선수 이렇게 되는가? 그가 내놓은 방안대로 사회를 고치면은 종국에 가서는 17세기 조선 사회는 다른 사회가 됩니다. 지향하는 바가 결국에서 달라져요. 지주제도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정치 구조에 있어서도 운영 방식부터 생각해서 바뀌게 될 것이고 더구나 신분에 있어서의 세습성이 없어지면 능력에 따른 사회적 재편성, 사회적 직업을 갖다가 불업을 다시 나누고 이렇게 되어나거든요. 결국 관계는 지향하는 바가 현재의 조선사의 문제를 고쳐서 새로운 사회 이것을 만들고자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 방안이 관계 수록에 종합돼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좀 많은데 대체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종합방안이죠. 관계는 한두 군데만 건드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구상을 하고 실전 방안을 얘기하고 다산의 경우도 처음에 내놓은 생각하고 나중에 생각하고 좀 달라집니다. 현실 가능한 것, 실현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모색을 합니다. 실제. 그래서 관계의 경우도 우리가 바로 그런 점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관계는 자기 현실에서 불만도 많아요. 정치현실에서 불만도 많고 사회적인 문제 보면 참 안타깝죠. 근데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오고 그 방안을 나름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100년, 200년 지난 사람이 어떻게 오늘의 사회를 미리 알고 이런 글을 썼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의 그 예측력. 왜냐하면 조선사회는 안 바뀌어졌거든요. 관계가 안을 내놨지만 그 안을 실천하지 않았었던 거죠. 여전히 과제로 100년 뒤에도 남게 됩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